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고인 박태호 씨의 시신이 안치된 관 옆에 서 있는 내 앞에는 텅 빈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아들 준영은 아내와 함께, 딸 수미는 홀로 그들을 키운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 대신 호화로운 크루즈와 여행을 택했다. 장례식장 직원은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나보다 더 당황한 듯 보였다. 하늘이 울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위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전형적인 10월의 잿빛 월요일이었다. 태호 씨는 항상 우유부단함을 싫어했다. 김 사모님, 몇 분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다. 시작해도 됩니다. 나는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다. 태호 씨는 지연되는 것을 질색했다. 목사님은 살아생전 내 남편을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분이었지만 선량한 사람과 소중한 추억에 대한 상투적인 말들을 읊기 시작했다. 나는 관 위에 놓인 하얀 백합 화환의 시선을 고정했다. 태호 씨라면 더 소박한 것을 선호했을 것이다. 아마도 43년 동안 그가 충실하게 가꾸었던 우리 집 정원의 붉은 장미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나는 맨 앞줄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내 주위를 둘러싼 5개의 빈 의자는 어떤 찬사보다 더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우리의 2자녀,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유일한 손자 민재,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준영은 전날 밤에 문자를 보냈다. 엄마, 죄송해요. 부산 해운대에서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요. 일정을 조정할 수가 없네요. 다음 주에 전화드릴게요. 아무런 부연 설명도 자신의 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나는 그가 비싼 회의실에 앉아 가끔 시계를 확인하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례식에 대해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수미는 더 심했다.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 그녀의 비서가 전화해서 수민이 몸이 안 좋아서 여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치 일요일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녀의 유년 시절 내내 어깨에 메고 다녔던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인데도 말이다. 짧은 의식이 끝난 후 나는 관을 따라 납골당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베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관이 안치되고 나는 한 줌의 흙을 그 위에 뿌렸다. 흙이 나무를 때리는 소리는 텅 빈 집에서 울리는 내 발자국 소리처럼 공허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태호 씨와 내가 거의 50년 동안 삶을 일구고 아이들을 키웠던 바로 그 집이었다. 그의 슬리퍼는 여전히 안락의자 옆에 놓여 있었다. 리모컨은 그가 마지막으로 놓아두었던 자리에 정확히 위치해 있었다.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고급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 적절해 보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수민의 프로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3시간 전에 정확히 아버지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진을 게시했다. 요트 위에서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다. 캡션은 인생을 즐기는 중이었다. 나는 침을 삼켰다. 딸은 몸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아버지를 보내는 동안 그녀는 요트 위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계속 스크롤했다. 준영 역시 회의실에서 찍은 셀카를 게시하며 중요한 계약 마무리 및 가치 있는 네트워킹에 대한 캡션을 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애도에 대한 말도 한마디 없었다. 마치 평범한 일상 중 하루인 것처럼 휴대폰을 끄고 와인을 길게 한 모금 마셨다. 맞은편 벽에는 우리의 결혼 40주년 기념사진이 걸려 있었다. 태호 씨와 나는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그가 심었던 장미 덤불 앞에서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는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피어 있었다.
지금은 그처럼 시들어 있었다. 내일 나는 혼잣말로 결정했다. 최 변호사에게 전화해야겠어. 최 변호사는 30년 넘게 우리의 변호사였고 모든 것이 단순하고 공정해 보였던 불과 2년 전에 우리의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다. 재산은 준영에게 절반, 수민에게 절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손자 민재에게 소에게 몫을 남기는 내용이었다. 집은 두 사람이 팔거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양평에 있는 별장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다. 태호 씨가 일요일마다 거르지 않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아이들이 집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나도 항상 아이들을 위해 팬케이크를 여분으로 만들곤 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 그는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필요할 때만 나타났고 그 외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 나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정리된 봉투들, 청구서, 등기 서류, 보험 증서를 손으로 더듬다가 유언장이라고 적힌 갈색 폴더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태호 씨와 내가 2년 전에 서명했던 문서가 마치 다른 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이 우리를 아끼고 있다고 믿었던 시간의 유물. 의무와 사랑이 여전히 같아 보였던 시간의 유물. 폴더를 닫고 침실로 향했다. 태호 씨의 약들이 여전히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다. 의사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6개월 동안의 느린 쇠약, 병원 방문, 희망에 이은 절망이 이어졌다. 6개월 동안 준영은 2번, 수미는 단 1번 방문했다. 그들은 항상 일, 아이들, 약속에 대한 핑계를 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호 씨가 마침내 세상을 떠난 것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눈을 뜨고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숙, 내 삶의 가장 좋은 부분은 항상 당신이었어. 그리고 그는 떠났다. 나는 즉시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준영은 주말에 오겠다고 했고 수미는 가능한 한 빨리 비행기를 타겠다고 약속했다. 둘 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의 비서가 전화를 받았고 내 목소리를 듣자 그녀의 말투가 바뀌었다. 사모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선생님 소식을 방금 들었어요. 고마워요, 세희 씨. 변호사님과 약속을 잡아야 해요. 급해요.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이 비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완벽해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내가 내린 결정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잠을 설쳤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목적, 명료함을 느꼈다. 마치 태호 씨가 옆에서 조용히 승인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오래된 책과 간 내린 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일어섰고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애도의 표정이 담겨 있었다. 정숙 여사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태호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그랬죠. 나는 그의 책상 앞에 있는 가죽 의자에 앉았다. 우리의 유언장을 수정해야겠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미망인과 호라비들이 똑같은 요청으로 이곳을 찾았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싶으신가요? 준영과 수민을 완전히 제외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는 그도 놀랐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완전히요? 전부요? 네, 집, 별장, 계좌, 투자금, 모든 것을 민재에게 상속하고 싶습니다. 손자 민재에게요? 네. 최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정숙 여사님, 힘든 시기인 것은 알지만 애도 기간에 내린 결정은 저는 태호 씨를 혼자 묻었습니다. 내가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우리 아이들 중 아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요트에서 친구들과 축배를 들고 있었고
준영은 쉽게 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 미팅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민재는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매일 전화했습니다. 태호 씨가 아프셨을 때 우리 집 잔디를 깎아준 것도, 제가 운전할 수 없었던 밤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도 그 아이였습니다. 고작 22살이지만 그 아이는 그 부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새 문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자녀분들이 사후에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시도하게 두세요. 하지만 그들이 건드릴 수 없도록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싶습니다. 민재를 위한 신탁으로 부모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몇 가지 메모를 했다. 민재가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교육이나 의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30세가 될 때까지 모든 자금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없도록만 해주세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젊으니까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이 끝날 때까지 서명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그것은 태호 씨의 유산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그의 기억을 기리는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차로 걸어가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옆을 지나갔고 둘 다 어떤 농담에 웃고 있었다. 나는 질투를 느끼지 않았다. 다만 가족 관계가 크리스마스 사진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조용히 이해할 뿐이었다. 그날 밤 태호 씨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그의 낡은 스웨터를 입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우리의 침대, 이제는 나의 침대에 누워 침묵이 나를 감싸도록 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침묵이 아니라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태호 씨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진정한 사랑은 인정받을 필요는 없지만 존중받을 자격은 있다. 우리 아이들은 그 교훈을 잊었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서류는 흐린 목요일에 서명되었다. 최 변호사는 내가 조용한 결단력으로 점선을 따라 볼펜을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샴페인 셀카를 게시하는 동안 남편의 장례를 혼자 치른다면 법률 문서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 다 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모으며 말했다.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겠지만 준영 씨와 수민 씨가 언젠가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어요. 나는 볼펜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될 때는 나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기쁨도 복수도 아닌 환상을 유지하려던 짐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아이들이 여전히 태호 씨와 내가 꿈꿨던 사람이기를 바라는 환상 말이다. 집에 돌아와 몇 달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벽장을 열었다. 안에는 연도별로 정리된 상자들이 있었는데 각 상자에는 수표, 은행 거래 명세서,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돈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내 아이들과의 관계를 특징지었던 일방적인 관대함에 대한 꼼꼼한 회계였다. 나는 준영, 사업 및 교육이라고 표시된 폴더를 꺼냈다.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출 내역이 들어있었다. 해외 대학 MBA 등록금, 1년도 안 되어 실패한 첫 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금 8천만 원, 고객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요구했던 아파트 계약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외제차 구입비. 요청이 있을 때마다 태호 씨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결국 굴복했다. 우리 아들이잖아, 그는 말했다. 언젠가 배울 거야.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았다. 수민의 폴더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하는 호화로운 결혼식, 힘든 일 후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며 요구했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리모델링 비용,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몰디브 휴가 비용, 아이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던 사립학교 학비. 모든 요청에는 더 많은 방문, 더 많은 전화, 더 많은 연결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이 따랐지만 돈이 이체되자마자 그 약속들은 사라졌다. 지금 그 폴더들을 보면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패턴이었다. 진정한 감사는 없었고 수십 년간의 노고와 저축의 결실인 우리의 돈이 마치 그들의 선취상 속의 일부인 것처럼 끊임없이 기대하는 태도만 있었다. 나는 폴더들을 닫고 벽장에 다시 넣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증거로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법정에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위한 증거였다. 그날 저녁 7시 32분에 전화가 울렸다. 민재의 이름이 화면에 깜박였다. 할머니, 내일 들러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책 몇 권을 찾았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목이 메었다. 그럼 내 사랑. 와서 점심 같이 먹자. 다음 날 나는 태호 씨가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을 준비했다. 민재는 정오에 맞춰 중고책이 담긴 가방과 할아버지와 똑같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정확히 도착했다. 우리는 안뜰에서 소박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점심을 먹었다. 그는 대학 이야기, 서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원 진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열정적이었지만 그의 부모들에게서 항상 느껴졌던 광적인 야심은 없었다. 있잖아요. 그가 샐러드를 더 담으며 말했다. 가끔 할아버지가 인생을 대하는 방식을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성공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정확히 태호 씨의 말이었다.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러우실 거야, 민재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렸을 때처럼 승인을 구하는 취약함이 있었고 결코 요구하지 않았다. 확신해. 점심 식사 후 그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했다. 그가 접시를 닦는 동안 그는 문학 연구 프로그램에 지원할 생각인데 비용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비용이 얼마니?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그가 말한 금액은 그의 아버지가 최근 투자금으로 요구했던 것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지원해보렴.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하지만 할머니, 비싸고 저도 알지만 민재야, 나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내 할아버지와 내가 평생 저축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그는 이미 마른 접시를 행주로 닦으며 침묵했다.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야. 나는 계속했다. 기회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말이야. 그가 내가 싸준 남은 갈비찜을 들고 떠날 때 나는 문가에 서서 그의 낡은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와 그의 부모 사이의 대조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었다. 수민이 다음 날 전화했다. 그녀가 참석하지 않은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민재가 할머니가 연구장학금을 대주실 거라고 말했다던데? 안녕하세요도 어떻게 지내세요도 없이 곧바로 돈 이야기였다. 너도 안녕하니, 수민아. 죄송해요. 그녀는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게 말했다. 다만 걱정돼서요. 아빠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심호흡했다. 사실 나는 최근에 몇 가지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렸단다. 네? 어떤 종류의 결정이요? 그녀의 목소리의 걱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잠재적인 상속에 대한 영향 때문이었다. 집에 와서 나를 찾아보지 않겠니? 직접 이야기할 수 있잖아. 잠시 멈춤이 있었다. 엄마, 저 지금 일 때문에 너무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래, 나는 정확히 네가 얼마나 바쁜지 안단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게 네가 샴페인을 마시며 요트에 있는 동안 아버지 장례식에 올 수 없었던 이유였지.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아셨어요? 인스타그램. 수민아, 너는
아버지 장례식 동안 사진을 올렸단다. 또 다른 침묵이 이어졌고 급한 변명이 나왔다. 엄마, 그건 복잡했어요.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마라. 나는 말을 끊었다. 만약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를 찾아오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네가 항상 그렇듯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할게. 나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수십 년 동안 말을 삼키고 못 본 척하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을 변명했던 세월이 마침내 끝났다. 준영은 다음 날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가 뭔가를 원할 때 항상 그랬듯이 말이다. 그의 외제차는 내가 항상 불편하게 느꼈던 과시적인 모습으로 진입로에 주차되었다. 엄마, 그가 나를 짧게 안았다. 괜찮으세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다, 준영아. 무슨 일로 왔니? 그는 집을 평가하듯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민이와 통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엄마가 걱정돼요. 걱정이라고? 물론이죠. 그가 태호 씨가 앉았던 바로 그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를 잃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겠지. 나는 대답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대처한 것 같지만 그는 민망한 듯 보였다. 엄마, 장례식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그 미팅을 취소할 수 없었어요. 사업상 매우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안단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내 아버지와 내가 시작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주었던 바로 그 사업 말이지. 그는 직접적인 언급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보통 나는 이런 식으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건 몇 년 전 일이잖아요. 그래, 그랬지. 내 집계약금으로 준 1억 5천만 원과 첫 결혼이 끝났을 때 내 빚을 갚아준 5천만 원도 마찬가지란다. 그리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말을 끊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준영아. 그리고 나는 우리의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도 목록을 만들고 있단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우리의 유언장을 수정했다는 뜻이야. 너와 수미는 제외되었단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은 너무나 예상 가능해서 거의 우스꽝스러웠다. 제외되었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나는 할 수 있고 했단다. 모든 것이 민재에게 돌아가도록 할 거야. 민재요? 그 녀석은 사실상 어린애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22살이고 전문직이며 네가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것보다 그의 새끼손가락에 더 많은 진실함이 있단다. 준영은 얼굴이 붉어진 채 일어섰다. 이건 불공평해요. 애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내 아버지는 근면함과 원칙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쌓았어. 너와 내 여동생은 그 원칙들을 잊어버린 것 같구나. 이게 장례식 때문이죠? 이미 사과했어요. 아니다, 준영아. 장례식은 오랜 이야기의 종지부였을 뿐이야.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고, 감사 없이 요구하고,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부모를 은행처럼 취급했던 이야기의 종지부 말이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이 문제에 대해 침착하게 이야기해봐요. 아마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뭔가 타협할 것은 없단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가 열쇠를 집으며 말했다. 수민이와 나는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시도해 보렴.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너희는 내 주장이 옳았다는 것만 증명할 뿐일 거야.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창밖으로 그가 즉시 휴대폰을 드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수민에게 전화해서 나를 설득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날 밤 태호 씨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나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와인 한 병을 땄다. 나는 잔에 따서 안뜰로 가져갔다. 태호 씨가 그렇게 애지중지 가꾸었던 장미덤불은 가을이 오면서 시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몇몇 끈기 있는 꽃들이 버티고 있었다. 나처럼 말이다. 정원을 바라보며 나는 태호 씨가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다. 사랑은 이 장미와 같아 정숙, 끊임없는 보살핌, 정기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다시 피기 위해 겨울을 견뎌야 해. 우리의 겨울이 왔고 나는 그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흘이 이상한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준영이나 수민에게서는 전화가 없었고 민지에게서만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는 문자가 왔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 나는 안뜰에 식물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다. 폭풍은 목요일에 수민과 그녀의 남편 정연의 모습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집이 여전히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냥 들어왔다. 엄마, 그녀가 입구 테이블에 디자이너 핸드백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야기해야 해요. 정연은 항상처럼 불편해하며 몇 걸음 뒤에 서 있었다. 그는 결코 우리 가족의 진정으로 섞이지 못했고 일요일 식사 때도 항상 휴대폰을 확인하고 문을 주시하며 출구를 찾는 듯했다. 너도 안녕하니, 수민아. 나는 평온하게 대답하며 물 주기를 계속했다. 준영 오빠가 말한 게 사실이에요? 나는 물뿌리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마주했다. 내 딸은 외모는 나와 많이 닮았지만 정신은 너무나 달랐다. 나의 눈과 똑같은 그녀의 눈은 이제 불신으로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에 달려있겠지. 우리에게 상속을 끊고 모든 것을 민재에게 준다는 말 말이에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엄마. 나는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소파에 뻣뻣하게 자리를 잡았다. 정연은 여전히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미친 짓이 아니라 수민아, 결과란다. 무슨 결과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결과요? 그녀의 목소리의 차가움은 나에게 따귀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장례식 불참만이 아니라 그 순간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였다. 정말로 단지 장례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그녀는 비싼 치마를 정리하며 다리를 꼬았다. 그럼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심호흡했다. 내 아버지는 6개월 동안 아프셨다. 수민아. 6개월 동안 너는 사무실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이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 방문했지. 6개월 동안 너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려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단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셨을 때 너는 작별 인사 대신 요트 여행을 선호했지.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자신을 변호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슬픔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슬픔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지지를 구하려 했지만 그는 이메일에 답장하느라 바빴다. 그럼 민재는요? 그녀는 계속했다. 그 아이는 아빠를 거의 알지도 못했어요. 왜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그 주장의 부당함은 거의 우스꽝스러웠다. 민재는 매주 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태호 씨가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책을 읽어준 것도 민재였어. 약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내가 운전할 수 없었던 밤에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것도 민재였지. 그는 내 아버지를 알았고 더 중요하게는 그는 걱정했단다. 이건 불공평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는 그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의 몫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단다. 그 재산은 이제 나의 것이고 내가 떠날 때 누구에게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단다. 정연은 마침내 높아지는 긴장을 느끼고 휴대폰을 치웠다. 김 사모님, 그가 끼어들었다. 수미는 단지 사모님을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애도 기간에 내린 결정은 가식적인 걱정은 삼가세요.
정연 씨. 나는 말을 끊었다. 당신들은 돈이나 부탁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나와 태호 씨를 걱정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어지는 침묵은 짙었다. 수미는 그 비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침내 그것을 입 밖에 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가족은 찾아오고, 가족은 전화하고, 가족은 힘든 순간에 나타나야지. 선물이 관련된 명절이나 생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다. 수미는 얼굴이 붉어진 채 벌떡 일어났다. 엄마는 잔인해요. 아빠는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아버지.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이 안락의자에 6개월 동안 앉아 있었단다.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지. 그는 실망한 채 세상을 떠났어. 그가 무엇을 용납했을지에 대해 나에게 말하지 마라. 그녀는 거친 동작으로 핸드백을 집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엄마. 준영 오빠가 이미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끊어낼 수는 없어요. 사실 나는 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단다. 그들이 떠날 때 나는 문을 쾅 닫지 않았다. 태호 씨의 죽음 이후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과 같은 조용한 단호함으로 부드럽게 나는 다시 안뜰로 돌아와 내 식물들에게 갔다. 물뿌리개는 내가 놓아둔 곳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태호 씨가 가장 좋아했던 진달래에 물 주기를 마쳤고 흔들의자에 앉았다. 집안에서 전화가 울렸다. 나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두었다. 몇 분 후 다시 울렸고 또 다시 울렸다. 네 번째 시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숙 씨. 나 이웃집 김 씨예요. 오랜 이웃인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괜찮으세요? 수민 씨가 집에서 거의 뛰쳐나가는 것을 봤어요. 김 씨와 그의 아내 박 씨는 30년 넘게 옆집에 살았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괜찮아요, 김 씨. 그냥 밀린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그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 씨와 제가 생각했는데 오늘 저녁 저희와 함께 저녁 식사하시겠어요? 격식 없이 그냥 같이 있어 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망설였다. 태호 씨가 죽은 이후로 나는 사교 모임을 피해왔지만 갑자기 오래된 친구들, 태호 씨와 나를 진정으로 알았던 사람들과 함께 앉는다는 생각이 위안이 되는 것 같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씨. 그날 밤 이웃의 아늑한 집에서 만든 국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도는 가운데 나는 고독했던 장례식, 유언장을 바꾸기로 한 결정, 그리고 아이들과의 대립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박 씨가 식탁 위에서 내 손을 잡았다.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정숙 씨. 태호 씨도 이해했을 거예요. 그들은 내 아이들인데. 나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마침내 느끼며 중얼거렸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항상 실용적인 김 씨가 와인을 더 따라주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사모님과 태호 씨는 그들에게 모든 기회, 모든 사랑을 주었어요. 그들이 그 기회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그들의 선택이었지 사모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민재는요? 나는 손자를 생각하며 물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아이는 머리가 제대로 밝힌 아이예요. 김 씨가 말했다. 태호 씨가 항상 말했죠. 준영과 수민이 저 아이의 반만 닮았어도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나는 짐을 덜어낸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결정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미 확고했던 그 결정의 짐을 나누고 판단 없이 경청받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나는 즉시 글씨체를 알아보았다.
준영이었다. 이메일도 문자도 아닌 손으로 쓴 편지였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었다.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안뜰로 가져갔다. 봉투는 두툼하고 격식 있어 보였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엄마께 편지는 시작했다. 우리의 대화에 대해 숙고한 후 엄마의 말씀이 일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엄마와 아버지에게 마땅히 그래야 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 약속. 3. 모든 것이 쌓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장례식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 제대로 작별 인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원히 짊어지고 갈 실패입니다. 유언장에 관해서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엄마의 실망을 이해합니다. 민재는 좋은 아이고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쩌면 엄마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친자식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배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려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사랑을 담아 준영드림. 나는 그 편지를 3번 다시 읽었다. 화해를 시도하는 내용이었고 거의 진심 같았다. 거의 배분에 대한 언급은 진정한 후회가 아니라 협상이라는 속셈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작이었다. 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놓아두고 답장하지 않았다. 종이 위에 몇 마디 말은 수십 년간의 방치와 결코 오지 않는 방문을 기다리던 태호 씨의 이미지를 지울 수 없었다. 하나의 편지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지울 수 없었다. 민재는 그날 오후 공구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할머니, 안뜰 난간이 헐거워진 것 같아서요. 고쳐드리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태호 씨의 움직임을 많이 닮아 있었다. 집중할 때 찡그리는 미간, 자르기 전에 2번 측정하는 방식. 민재야, 그가 일을 마쳤을 때 내가 말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우리는 새로 정리된 안뜰에 앉았다. 나는 유언장 수정에 대해 모든 것을 그에게 남기기로 한 내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눈은 자신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할머니,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저는 이럴 자격이 없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자격이 있는 것이다. 내가 대답했다. 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행동했어. 네가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저 옆에 있어 주었을 뿐이지. 엄마와 준영 삼촌이 화낼 거예요. 그가 중얼거렸다. 이미 화가 났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의 손을 내 손으로 잡았다. 그것은 거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밝힌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그의 부모의 잘 가꾼 손과는 너무나 달랐다. 민재야, 네 할아버지는 정직함과 근면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쌓았단다. 그는 똑같이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어. 너는 그가 시작한 것을 계속 이어갈 적임자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네가 그럴 거라는 것을 안단다. 그가 떠났을 때 나는 수십 년 전에 태호 씨가 만들었던 의자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천천히 흔들렸다. 하늘은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이내 어두워졌다. 첫 별들이 나타났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태호 씨. 나는 하늘에 물었다. 뒤따르는 침묵은 평온했고 마치 우주 자체가 승인하는 것 같았다. 다음 주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숙 여사님, 준영 씨가 저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가 뭘 원했나요?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확인하자 가능한 이해 제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시며
문서가 법적으로 확고하다고요. 그가 사모님과 다시 이야기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럴 것 같군요. 나는 전화를 끊고 주방 식탁에 앉았다. 태호 씨와 내가 거의 50년 동안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던, 아이들이 숙제를 하던, 우리가 생일, 졸업식, 승진을 축하했던 바로 그 식탁이었다. 나는 공책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유언장이 아니라 편지였다. 설명이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없을 때 준영과 수민이 읽을 수 있도록 말이다. 비난이 아니라 증언이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나는 시작했다. 만약 너희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내린 결정이 분노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썼다. 수십 년간의 사랑, 실망, 그리고 마침내 체념을 종이에 쏟아냈다. 태호 씨와 내가 그들을 위해 가졌던 꿈, 그리고 시간과 돈이 우리 사이에 만들어낸 거리감을 우리가 얼마나 슬프게 지켜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존재감, 함께한 시간, 가족의 삶을 이루는 작은 친절함이라는 것에 대해 썼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썼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봉인한 후 앞면에 내가 떠난 후 개봉할 것이라고 썼다. 그것을 태호 씨가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했던 바로 그 서랍에 넣어두었다. 다음 날 아침 10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준영이 현관에 서 있었다. 평소의 정장 차림이 아닌 청바지와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거의 취약해 보였다. 엄마, 그가 말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들여보냈다. 그는 마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보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커튼을 바꾸셨네요. 그가 말했다. 그래, 2년 전에 바꿨단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도 될까요? 나는 소파를 가리켰다. 그는 이 방을 뛰어다니며 잘한 사람처럼이 아니라 방문객처럼 뻣뻣하게 앉았다. 내 편지는 잘 받았다. 내가 시작했고 최 변호사와도 이야기했지. 엄마,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엄마의 실망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마땅히 그래야 할 아들딸이 아니었어요. 그래, 아니었지. 그는 내 솔직함에 약간 놀란 것 같았다. 그는 내가 부인하거나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내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유언장에 대해서는요. 그가 계속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효과가 있을 해결책, 즉 타협안을 생각했습니다. 듣고 있다. 수민이와 저는 민재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러지 못했을 때 그 아이는 옆에 있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50%는 민재에게, 그리고 나머지 25%씩 저희 각자에게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걷고 말하는 것을 가르쳤던 이 남자. 이 남자가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에 있는 것처럼 비율을 협상하고 있었다. 준영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란다. 사업 거래가 아니야. 이것은 네 아버지와 내가 쌓은 것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람에게 근거한 결정이야. 하지만 저희는 엄마의 자식들이잖아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좌절감이 섞여 있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중요해야죠.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십 년 동안 너희 둘을 재정적으로 도왔단다. 내 MBA 등록금, 수민이의 호화로운 아파트 계약금, 차들, 여행, 비상금들을 대주면서 말이지. 너희는 이미 너희 몫을 받았단다. 준영아, 여러 번이나. 그는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잠시 동안 나는 그의 눈에서 분노가 아닌 무언가를 보았다. 마치 그가 잃어버린 것의 진정한 크기를 마침내 이해한 것처럼.
물질적 상속이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를 말이다. 제가 정말 다 망쳤군요. 그렇죠? 그가 중얼거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엄마. 그러렴. 문 앞에서 그가 멈췄다.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늦었을 때야 비로소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립단다. 내가 대답했다. 매일매일. 그가 떠난 후 나는 안뜰로 돌아갔다. 태호 씨가 그렇게 애지중지 가꾸던 장미 덤불은 가지치기 후 회복의 첫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몇 주 전 죽은 것 같았던 줄기에서 작은 녹색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생각했다. 준영 안에서도 뭔가 깨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결정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다. 그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니까.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잃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만큼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어떤 유산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봄이 오자 정원은 새로운 색깔로 물들었다. 태호 씨가 그렇게 애지중지 가꾸었던 장미 덤불은 다시 피어났고 그가 항상 그랬듯이 끈기 있고 회복력이 있었다. 나는 안뜰에서 아침 시간을 보내며 벌새와 나비를 관찰했고 태호 씨와 내가 서로에게 보여주곤 했던 작은 일상의 기적들을 보았다. 유언장을 바꾼 지 6개월이 지났다. 침묵과 부분적인 화해, 시도와 실수의 6개월이었다. 준영은 이제 매주 전화했는데 돈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짧고 때로는 어색했지만 진심 어린 대화였다. 수미는 다른 이야기였다. 우리의 대립 이후 그녀는 상처 입은 침묵 속으로 물러섰다. 그녀는 사소한 일에 대해 가끔 문자를 보냈지만 유언장이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마치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민재는 끊임없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일요일에 점심을 먹으러 왔고 때로는 책이나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부모들이 주던 비싸고 개인적이지 않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을 그가 알았던 물건들이었다. 정원을 위한 희귀한 식물, 수공예 책갈피, 태호 씨와 내가 사랑했던 시인의 인용구가 새겨진 컵 같은 것들이었다. 그 특별한 일요일에 그는 두꺼운 폴더를 팔에 끼고 왔다. 그게 뭐니? 우리가 함께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내가 물었다. 그는 태호 씨를 많이 닮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프로젝트예요.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점심 식사 후 그는 설계도, 그림, 예산서 등의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할아버지 댁과 별장으로 뭔가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세요? 그는 그림들을 가리켰다. 저는 별장을 작은 지역 도서관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 동네에는 도서관이 없고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세부 계획들을 살펴보았고 모든 세부 사항에 명백한 주의를 기울인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는 다른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궁극적으로 본체를 위한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그가 재빨리 덧붙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요. 나는 내 손자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비전과 연민을 가진 남자였다. 재산을 지위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 기회로 보는 남자였다. 내 할아버지가 이것을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내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민재가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가 빈집은 가능성의 낭비라고 항상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나는 완벽하게 기억했다. 그것은 태호 씨가 가장 좋아했던 문구 중 하나였고, 특히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방들이 비었을 때 말이다. 민재야, 이 계획들은 정말 멋지지만 돈이 많이 들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축하고 있고
사회 건축 분야에서 일하는 대학 친구 몇 명이 프로젝트를 돕겠다고 했어요. 지금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내가 물었다. 그는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민재야, 나는 거의 80살이란다. 내가 여전히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동안 이 계획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을 선호한단다.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태호 씨와 내가 평생 저축한 모든 돈의 가치가 있었다. 다음 주 나는 민재를 은행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공동계좌를 개설하고 별장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이체했다. 모든 돈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안전을 보장할 충분한 판단력이 있었지만 그가 그의 꿈을 시작할 만큼은 충분했다. 태호 씨와 나를 수십 년 동안 알았던 은행 지점장은 우리의 상호작용을 의미심장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박 선생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우리가 서류를 마무리하는 동안 그가 말했다. 그렇겠죠. 내가 동의했다. 그는 항상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은행을 나섰을 때 민재는 책임감에 압도된 듯 보였다. 할머니, 제가 맹세하는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거예요.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사용될 거예요. 나는 그의 팔을 부드럽게 쥐었다. 안단다, 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란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소식이 준영과 수민에게 전해졌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비밀은 발이 짧고 특히 은행 계좌와 건설 프로젝트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준영이 그날 밤 전화했다. 엄마와 민재가 은행에 공동계좌를 개설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결정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 개설했단다. 잠시 멈춤. 무엇을 위해 그런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프로젝트 자금을 대기 위해서지. 민재가 별장을 지역 도서관으로 바꿀 거란다. 또 다른 긴 멈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억제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그 아이의 아이디어였단다. 전적으로 그 아이의. 서류 작업, 허가, 법적인 문제, 어떤 것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은 나를 놀라게 했다. 고맙다, 준영아. 민재에게 알려줄게.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랫동안 전화를 바라보았다. 내가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다. 수민이 다음날 아침에 나타났다. 정연도 그녀의 과시적인 차도 없이 내가 알지도 못했던 소박한 소형차를 타고 혼자였다. 엄마, 그녀가 문 앞에서 말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약간의 흥분을 느끼며 그녀를 들여보냈다. 우리의 마지막 만남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던 주방에 앉았다. 그녀는 달라 보였다. 화장도 덜했고 머리도 더 단순했으며 옷도 덜 화려했다. 민재 이야기 들었어요. 그녀는 시작했다. 별장의 도서관을 만든다는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폭발이 올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녀는 나를 놀라게 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가 따라준 커피잔에 시선을 고정했다. 아빠가 항상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동네 아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나는 기억했다. 물론이다. 그것은 태호 씨의 꿈 중 하나였고 항상 은퇴 후, 아이들이 대학을 마친 후, 우리가 시간이 더 많아진 후회로 미뤄졌던 꿈이었다. 결코 오지 않았던 후회의 말이다. 민재가 그것을 기억했단다. 내가 말했다. 그는 내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경청했지. 슬픔의 그림자가 수민의 얼굴을 가로질렀다. 저도 더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저 이혼하고 있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뭐라고?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이러니하죠? 엄마와 아빠가 그 호화로운 결혼식에 투자한 모든 것 이후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수민과 정연은 거의 20년 동안 함께했지만 행복해 보인 적은 거의 없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우리가 겉모습에 기반한 삶을 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큰 집, 너무 비싼 차, 너무 정교한 파티, 그리고 실제 내용은 없었죠.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가 유언장을 바꾼 이후로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누가 정말 중요한지 말이에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빠가 항상 비판했던 바로 그 종류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보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연결이 아니라 소유로 성공을 측정하는 사람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저는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잃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딸을 보았다. 진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비싼 보석을 찬 성공한 경영자가 아니라 양육을 외주화했던 부재한 엄마가 아니라 언젠가 태호 씨와 함께 비를 맞으며 춤추고 그가 그녀를 공중에 던질 때 웃던 소녀였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없단다. 수민아. 그녀는 우울하게 미소 지었다. 어떤 것들에게는 그렇죠. 저는 아빠에게 사과할 수 없겠지만 아빠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지금부터라도 기릴 수는 있어요. 그날 오후 나는 그녀를 납골당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태호 씨의 소박한 묘비 앞에 섰고 그 위에는 내가 매주 가져오는 붉은 장미가 놓여 있었다. 수미는 무릎을 꿇고 부재한 아버지와 물리적으로 연결되려는 듯 묘비에 손을 얹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홀로 두었고 그녀가 태호 씨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에게 주지 않았던 공간을 주었다. 멀리서 나는 머리를 숙이고 조용한 흐느낌으로 어깨를 들썩이는 내 딸을 지켜보았다. 늦었지만 어쩌면 그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너무 늦지 않은 작별 인사였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민재의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마케팅 경험이 있어요. 홍보를 돕고 책 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 민재가 감사할 거야. 내가 대답했다. 그에게 이야기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 아이가 절 돕고 싶어 할까요? 민재는 원한을 품지 않는단다. 그 점은 그의 할아버지와 같이 다음 일요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두 자녀와 손자를 한 식탁에 앉혔다. 식사는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다. 준영과 수미는 눈에 띄게 불편해했고 민재는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준영은 도서관 계획에 대해 진심으로 물었다. 수미는 홍보와 모금 활동에 대한 실용적인 제안을 했다. 민재는 경청하고 대답했으며 심지어 준영의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한 번의 식사로 치유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다. 우리가 안뜰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준영은 그가 긴장했을 때 하던 대로 헛기침을 했다. 민재야, 그가 말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내 프로젝트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민재는 예상치 못한 칭찬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삼촌. 법적인 부분, 허가, 모든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준영이 덧붙였다. 수민이 끼어들었다. 저는 마케팅을 도울 수 있어요. 웹사이트를 만들고 소셜미디어 홍보를 할 수 있죠. 민재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에게 격려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멋질 거예요. 마침내 그가 대답했다. 다음 달에 리모델링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따뜻한 일요일 오후, 내 아이들과 손자 사이에 작은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고, 과거를 잊는 것도 아니었지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조용한 인정이었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태호 씨와 내가 수십 년 동안 가꾸었던 정원을 바라보며 다시 안뜰에 앉았다. 장미덤불은 이제 완전히 피어 있었고 붉고 생기 넘치고 끈기 있는 아름다움을 뽐냈다. 태호 씨, 당신은 이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겠어요? 아니면 그저 편리함으로 보겠어요? 나는 바람에게 물었고 태호 씨가 항상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지었던 그 아이러니한 미소를 상상하며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라. 정숙. 그리고 모두가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몇 달 만에 가장 잘 잤다. 별장 리모델링은 화창한 4월의 월요일에 시작되었다. 민재는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 친구들, 지역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준영과 수민으로 이루어진 작은 팀을 모았다. 준영은 일찍이 청바지와 낡은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내가 그가 그런 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옷이었다. 그는 이미 승인된 건축 허가 서류를 가져와 몇 주간의 관료적 절차를 절약해 주었다. 연락처를 좀 이용했죠. 내가 물었을 때 그가 인정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수미는 잠시 후 모두를 위한 커피와 빵을 들고 도착했다. 그녀의 머리는 평소에 공들인 스타일이 아닌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또한 노트북과 정리된 폴더를 가지고 있었다. 소셜미디어 홍보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미래의 박태호 지역 도서관을 위해 만든 웹사이트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미 500건이 넘는 책 기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민재와 나란히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준영은 사다리를 들고 있었고 수미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했으며 둘 다 이전에 보여준 적 없는 겸손함으로 조카의 지시를 따랐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긴장의 순간들도 있었다. 누군가 과거를 언급할 때 엇갈리는 시선, 태호 씨의 이름이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때의 어색한 침묵. 하지만 또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아마도 존중 또는 적어도 이해일 것이다. 첫날이 끝났을 때 우리는 모두 안뜰에 앉았다. 지쳤지만 만족스러웠다. 준영의 비싼 바지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수민의 머리에는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 민재는 몇 년 만에 본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이걸 보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요. 그가 말했다. 오래된 창문들이 제거되고 더 많은 자연광이 들어올 넓은 창문이 들어설 별장 구조를 바라보면서 말이다. 그래, 그러셨을 거야. 준영이 동의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 저는 최근에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수미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몇 주 동안 일상이 자리 잡았다. 준영은 주말마다 사업 연락처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얻은 건축 자재를 가져왔다. 수미는 거의 매일 나타나 기부를 조정하고 모금 행사를 조직하며 프로젝트 주변에 공동체의 열정을 만들어냈다. 민재는 모든 것의 심장이었고 인내심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었으며 공간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것에 대한 기쁨, 민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준영과 수민이 마침내 태호 씨와 내가 항상 보기를 희망했던 자질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복잡한 슬픔. 그가 볼 수 있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말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수민을 별장에서 혼자 발견했다. 기증받은 어린이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좋은 시작이야. 나는 채워지기 시작한 책장들을 보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록달록한 책들을 쓰다듬었다.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실제 일보다 이걸 훨씬 더 즐기고 있어요. 글이 이상하지 않단다. 내가 대답했다. 내 아버지는 항상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지. 그녀는 우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저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제가 듣고 있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유언장에 대해. 저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고, 괜찮아요. 정말로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괜찮단다. 민재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지 못했을 때 그는 옆에 있어 주었으니까요. 그녀는 어린이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책장에 정리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유언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바꾸시도록 은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단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고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돈은 더 이상 핵심이 아니었다. 어쩌면 결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인정, 존재, 공유된 가치에 관한 것이었다. 아빠는 이걸 보면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그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일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공간을 둘러보며 말했다. 준영은 몇 주 후 자신만의 깨달음을 가져왔다. 그는 토요일 일찍 새로운 책장을 위한 자재를 가져왔다. 차 팔았어요. 우리가 목재를 내리는 동안 그가 아무렇지 않게 발표했다. 무슨 차? 나는 그가 어떤 차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면서도 물었다. 외제차요. 엄마와 아버지가 항상 과하다고 생각하셨던 그 차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의 눈에 비치는 감정을 숨기려는 그의 억지로 자연스러운 몸짓은 그것을 숨기지 못했다.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 필요보다는 남들에게 인상을 주려는 목적이 더 컸죠. 그는 멈췄다. 그 돈의 일부를 아버지 이름으로 문과 대학에 새로운 장학기금에 투자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자신이 자란 가치관의 길을 잃었던 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예전에 준영의 무언가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한때 아픈 어머니를 위해 학용품 살 돈 전부를 친구에게 주었던 소년. 오후를 노인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며 보냈던 10대.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나는 간단히 말했다. 민재는 삼촌과 이모의 점진적인 변화에 가장 놀란 듯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도서관 주변의 정원을 함께 가꾸는 동안 그는 자신의 혼란을 표현했다. 할머니, 이해가 안 돼요. 6개월 전만 해도 거의 방문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거의 매일 와서 돕고 기여하고 있어요. 뭐가 바뀐 걸까요? 나는 잡초를 뽑는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길을 잃는단다. 마침내 내가 대답했다. 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돈, 지위, 권력을 쫓느라 너무 바빠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그리고 때로는 할아버지의 죽음과 할머니가 유언장을 바꾼 것처럼 극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깨닫는단다. 어쩌면요. 아니면 어쩌면 더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단다. 어쩌면 다음 세대인 네가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지. 그는 그 말에 대해 조용히 생각했고 입구를 따라 꽃이 피는 관목을 심을 구덩이를 계속 팠다. 이 변화를 믿어야 할까요? 마침내 그가 물었다. 이게 진짜라고 믿어야 할까요? 믿어라. 하지만 지켜보렴. 나는 조언했다. 시간은 어떤 말보다 마음의 진실을 더 잘 드러낸단다. 리모델링 시작 2달 후 박태호 지역 도서관은 거의 완성되었다. 기증받거나 구매한 책들로 가득 찬 책장, 부드러운 색조로 새로 칠해진 벽,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된 독서 테이블, 개관식은 6월의 토요일로 정해졌다. 수민이 모든 것을 조직했다. 지역 사회 초대, 지역 언론 보도, 첫 방문객을 위한 작은 다과회, 개관식 아침, 나는 일찍 별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목소리로 가득 차기 전에 그 공간에서 홀로 몇 분을 보내고 싶었다. 아침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복원된 나무 바닥에 빛나는 무늬를 만들었다. 일부는
원래 구조에서 재활용된 나무로 만들어진 책장들은 민재가 발견의 코너라고 부르는 동심원 모양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메인 벽에는 몇 년 전에 정원에서 찍은 태호 씨의 액자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고, 한 손에는 원예 도구, 다른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다. 아래에는 간단한 명판이 있었다. 박태호 추모, 책과 정원은 꿈이 자라는 곳이라고 믿었더니 나는 조용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태호 씨가 이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가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신중한 선택을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는 보고 계세요, 할머니. 민재의 목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조용히 들어왔고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그는 여기에 계세요. 나는 대답할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다가와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할머니 없이는 절대 이것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아니란다, 민재야. 너였어. 너의 비전, 너의 노력. 그는 미소 지었다. 항상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던 그 미소였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고, 필요할 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지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준영과 수미는 함께 도착했고, 둘 다 눈에 띄게 긴장했다. 준영은 전문가 코너를 위한 비즈니스 서적 상자를 들고 왔다. 그가 예전에 읽던 빨리 부자 되는 책들이 아니라 비즈니스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책들이었다. 수미는 테이블에 놓을 신선한 꽃과 가죽으로 덮인 큰 앨범을 가져왔다. 박명록이에요. 그녀는 처음부터 이 장소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비어있는 페이지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개관식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수십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찾아왔다.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 10대들, 어르신들, 지역 학교의 은퇴한 사서가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겠다고 나섰다. 교사그룹은 방과 후 독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축하 분위기 속에서 나는 준영이 젊은이들과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다. 수미는 기부 물품 목록을 조직하고 이야기 시간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했다. 민재는 공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소개하고 관심사를 연결하며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다. 오랜 이웃인 김 씨 부부가 나에게 다가왔다. 태호 씨가 빛나고 있을 거예요. 박 씨가 장면을 보며 말했다. 그렇겠죠. 내가 동의했다.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김 씨가 조용히 준영과 수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렸을 때 모습과 더 비슷해 보이네요. 사실이었다.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가벼움이 그들에게 있었다. 야망과 물질주의의 층 아래에 묻혀있던 진정성이었다. 때로는 내가 대답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행히도 길을 되찾기도 하죠. 하루가 끝날 무렵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났을 때 나는 내 자녀들과 손자를 작은 안뜰에서 만났다. 민재는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장미 정원을 심은 곳이었다. 준영은 술을 끄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며 주스 잔을 들었다. 아버지를 위해 그가 제안했다. 저희가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우리는 한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 준영, 수민, 그리고 민재 사이에는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아물기에는 너무 깊었다. 하지만 이해심, 그리고 새롭게 얻은 존중이 있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렸고 삶이 더 단순해 보였던 때처럼 안뜰에 앉았다. 밤은 따뜻했고 장미와 라일락 향이 가득했다. 우리는 날씨, 이웃, 도서관 계획과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준영이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헛기침을 했다. 엄마, 그가 시작했다. 나는 즉시 긴장했다.
그가 우리가 쌓은 모든 것 이후에 마침내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는 것일까? 준영아, 내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손을 들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는 심호흡했다. 엄마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엄마 말이 옳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수민이와 저는 엄마와 아버지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있어야 할 때 함께하지 못했고, 엄마가 내리신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사실이에요. 수민이 덧붙였다. 민재는 엄마가 남기기로 결정하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는 단지 재정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어요. 민재는 대화의 방향에 불편해 보였다. 저희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해야 해. 준영이 분위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 고집했다. 엄마, 저희는 엄마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절대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가 이 모든 것, 도서관, 여기서 보내는 시간을 돈이나 어떤 유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저희는 마침내 아버지가 평생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네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쌓는 것, 네가 만드는 연결고리, 네가 하는 선행에 있다는 것을요. 수민이 마무리했다. 나는 내 아이들, 오랫동안 나에게 낯선 사람들처럼 보였던 이 어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 안에서 마침내 태호 씨의 메아리를 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현재 그 자리에 있었다. 내 아버지가 이 순간 너희를 들었다면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나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고 나중에 모두가 떠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나는 오랫동안 태호 씨와 공유했던 방에 앉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쓴 편지, 내가 죽은 후 개봉하라고 했던 그 편지를 서랍에서 꺼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다시 읽었다. 실망, 고통스러운 설명, 그리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말들은 내가 그것을 썼을 때는 진실된 말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시간, 우리 모두의 다른 버전에 속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편지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쓸지도 모른다. 어쩌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떤 진실은 종이에 쓰여질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행동, 선택, 일상의 작은 친절함 속에 살아있다. 태호 씨는 항상 그것을 알았고 마침내 그의 아이들도 배우기 시작했을 것이다. 태호 씨의 첫 번째 기일은 가을과 함께 찾아왔다. 나무들의 잎사귀는 그가 그렇게 감탄했던 황금빛을 띠었고 공기는 10월이 항상 가져오는 그 특유의 우울함과 아름다움의 혼합을 품고 있었다. 지역 도서관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 매일 나타났다. 어르신들은 독서 클럽을 위해 모였다. 10대들은 조용히 공부할 공간을 찾았다. 민재는 그의 자유시간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고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안내하며 초기 비전을 살아있고 뛰는 무언가로 변화시켰다. 준영과 수미는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 참여했다. 준영은 사업 연락처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닫혀있을 문들을 열어주며 저소득층 젊은이들을 위한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수미는 모금 행사를 조직하여 도서관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했다. 기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수십 년 동안 태호 씨와 함께 해돋이를 보는 것을 좋아했던 습관이 내 몸에 남아있었다. 나는 차 한 잔을 끓여 안뜰에 앉아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1년이네요, 태호 씨. 나는 아침의 신선한 공기에 중얼거렸다. 동시에 길고도 짧은 것 같아요. 나는 혼자 납골당에 갈 계획이었다. 아이들에게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여정은 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내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차가 주차하는 소리가 내 주의를 끌었다. 창밖으로 나는 준영이 그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과시적인 외제차가 아니라 소박한 국산차였다. 뒷차에서는 수민과 민재가 함께 내렸다. 나는 그들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저희가 오늘 할머니와 함께 있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민재가 태호 씨가 키웠던 것과 똑같은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설명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둘 다 차분하게 옷을 입었고 이날의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정이었다. 함께 해주면 좋겠구나.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 가을 아침 납골당은 조용했다. 마른 잎사귀들이 가벼운 산들바람에 땅 위를 춤추었다. 우리는 함께 태호 씨의 소박한 묘비로 걸어갔다. 그가 원했을 것처럼 그의 이름과 세상에서의 그의 발자취를 기록한 날짜들만이 새겨져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장미를 놓았다. 준영은 최근에 재발견한 영적인 습관에서 배운 대로 작은 돌을 묘비 위에 올려놓았다. 수미는 태호 씨가 사랑했던 시집 한 권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것을 열고 낮은 목소리로 몇 구절을 읽었다. 나는 조금 떨어져 서서 내 아이들과 손자가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중요했던 이 남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민이 낭독을 마쳤을 때 준영이 묘비로 다가갔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청렴함, 존재에 대해 가르치시려 했던 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며 잠시 멈췄다. 너무 늦게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시든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수민이 이어서 다가왔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의 이야기, 웃음, 조언, 심지어 제가 무시하는 척했던 조언까지도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미소 지었다. 제가 아빠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조차도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재가 마지막이었다. 그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고 그저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할아버지와의 물리적인 연결을 설정하려는 듯 묘비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가 일어났을 때 나는 그가 묘비 위에 작은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도서관 열쇠였다. 마침내 내가 다가갔다. 내 아이들과 손자는 나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태호 씨, 나는 무릎 관절에 무게가 더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당신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확히 같지 않죠?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지만 어쩌면 이대로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우리는 길을 되찾기 위해 이 충격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해요. 항상 사랑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모여 차로 돌아가기 위해 걸을 때 준영이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저희가 오늘 특별한 것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삶을 기념하는 일종의 축하 같은 거요. 슬픈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했던 것을 인정하는 거요. 나는 그 주도권에 놀라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뭘 생각하고 있니? 가족 저녁 식사요. 수민이 대답했다. 집에서 모두 함께요.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인스턴트 파스타보다 더 복잡한 것은 거의 요리하지 않던 내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는 생각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태호 씨도 이 생각을 좋아할 거야. 오후가 되자 우리 주방은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으로 변했다. 내 아이들이 함께 서툴지만 결단력 있게 태호 씨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영은 아버지가 파스타에 만드시던 특별한 소스를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수미는 태호 씨가 좋아했던
식빵 푸딩 레시피와 씨름했다. 민재는 노력을 조정하며 모든 것을 비교적 통제된 상태로 유지했다.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이 조직된 혼란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다. 태호 씨가 이것을 좋아했을 것이다. 그 혼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의 간헐적인 웃음, 무언가 잘 되었을 때의 작은 승리들 말이다. 아빠는 음식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수민이 약간 기울어진 푸딩을 비판적으로 보며 말했다. 그저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좋은 사람들과 나누면 된다고 하셨죠. 준영이 덧붙였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위해 앉았을 때 태호 씨와 내가 결혼식 때 선물로 받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최고의 식기가 차려진 식탁에서 나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함을 느꼈다. 준영은 자신을 제외한 모두에게 와인을 따랐다. 그는 놀라운 결단력으로 그의 새로운 절주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물잔을 들었다. 박태호님을 위해 그가 제안했다. 아버지, 할아버지, 남편, 멘토. 저희가 듣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저희에게 청렴함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 아버지를 위해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음식은 완벽하지 않았다. 소스는 약간 짜고 푸딩은 조금 부드러웠지만 그날 밤 나는 마치 내가 맛본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모든 입을 맛보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태호 씨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기억들이었다. 준영은 아버지가 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때를 회상했다. 수미는 태호 씨가 그녀가 나무집 짓는 것을 도와주었던 때를 이야기했다. 민재는 그들이 함께했던 낚시 여행의 추억을 공유했다. 아빠가 우리 모두 타이어 교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결정했던 것 기억나요? 수민이 웃으며 물었다. 그는 일부러 차의 타이어 바람을 빼고 시간을 재면서 우리에게 한 명씩 교체하게 했잖아요. 준영이 웃었다. 저는 그 일을 정말 못했어요. 거의 1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참을성 있게 서서 저희가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수민이 덧붙였다. 그는 실용적인 기술이 어떤 하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우리가 실제로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단지 예의 바르게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웃고 부재를 슬퍼하는 대신 행복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 디저트 후 민재가 긴장하며 헛기침을 했다.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그는 잠시 사라졌다가 평범한 종이로 포장된 직사각형 꾸러미를 들고 돌아왔다. 제가 작업해온 프로젝트예요. 그는 꾸러미를 나에게 건네며 설명했다. 오늘을 위해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풀었고 가죽으로 재본된 책이 드러났다. 표지에는 단순한 금색 글씨로 박태호, 목적 있는 삶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편지 발췌문, 태호 씨의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신문 스크랩, 그리고 그의 삶에 감동을 받은 친구, 이웃, 사람들의 증언을 세심하게 모은 회고록이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얻었니? 나는 자료의 풍부함에 놀라 물었다. 준영 삼촌이 할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도왔고, 수민 이모는 이웃과 친구들을 인터뷰했어요. 저는 단지 모든 것을 모았을 뿐이에요. 나는 잘 살았던 삶의 이미지들을 흡수하며 페이지들을 훑어보았다. 젊은 태호 씨가 우리가 힘들게 샀던 중고차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 어린 준영을 어깨에 메고 있는 태호 씨. 수민에게 씨앗 심는 법을 가르치는 태호 씨. 우리의 40주년 결혼 기념일의 태호 씨와 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최근 사진들. 건설 중인 지역 도서관. 준영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젊은이들을 안내하는 모습. 수민이 책 기부를 조직하는 모습. 민재가 이야기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하나의 사진이 있었다.
개관식 날 우리 넷, 나, 준영, 수민, 그리고 민재가 도서관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아래에는 유사는 계속된다는 간단한 캡션이 있었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책을 닫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모든 우여곡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무언가가 보존되고 전달되었다는 인정이었다. 준영과 수민이 다가왔고 각자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엄마, 준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것. 그리고 저희가 수년 동안 물리적으로는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부재했던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희는 엄마와 아버지가 평생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이해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민이 계속했다. 나는 내 아이들, 오랫동안 나에게 낯선 사람들처럼 보였던 이 어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 안에서 마침내 태호 씨의 메아리를 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현재 그 자리에 있었다. 내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너희를 들었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나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고 나중에 모두가 떠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나는 회고록을 무릎에 올려놓고 안뜰에 앉았다. 밤은 맑았고 별이 빛났으며 태호 씨와 내가 함께 바라보곤 했던 종류의 하늘이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태호 씨, 나는 별들에게 중얼거렸다. 어쩌면 되어야 했던 대로 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다시 책을 훑어보며 특히 한 사진에 멈췄다. 정원에서 어린 민재에게 장미 가지치기를 가르치는 태호 씨.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절대적인 숭배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말과 모든 움직임을 흡수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내린 선택의 지혜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것은 단지 돈, 재산 또는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씨앗이 비옥한 토양을 찾은 곳. 태호 씨와 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꾸었던 가치들이 진정으로 뿌리를 내린 곳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단지 어쩌면 그 씨앗이 이제 준영과 수민 안에서도 싹트고 있을지도 모른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말이다.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고 느꼈다.